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결코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보다는 도발 수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북한으로서 봐서도 도발을 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부터 북한의 대규모 포사격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 얘기하기 앞서 잠깐 지금 중동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했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이른바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 근거지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 또 홍해, 그쪽은 이제 수에즈 운하랑 또 연결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이 통로가 막힐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유가도 뛰고 있고 국제 운박, 선박 운임료도 뛰고 있고 우리 경제, 우리 유럽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자동차, 가전 그 통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란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개입하고 거기에 미국, 영국과 다국적군이 다시 또 참전을 하는 거대 중동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5차 중동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하나의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 바다가 하나 있는데요. 왼쪽에 하나의 바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저기 홍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홍해의 끝자락에 후티 반군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페르시아만이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이란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홍해와 오른쪽에 페르시아만에서 각각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후티 반군이 이제 작년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27차례에 걸쳐서 그쪽을 지나가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오른쪽에서는 사실상 며칠 전에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지금 납포를 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제5차 중동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이집트도 뭐 움직이지 않을 거고 요르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후티 반군하고 그다음에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정도. 지금보다 이제 빈도가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란이 조직적으로 정말 지금 현재의 전쟁에 뛰어들 거냐 하는 것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이란이 공개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배후에서 각각 하마스나 또는 뭐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배후를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5차 중동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잠시 그 파고는 높아지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디 김열수 실장님의 전망대로 전쟁이 확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연초부터 북한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막 포사격을 하고 우리 연평도 주민들은 또 거기에 또 대피령이 내려져서 또 대피를 하고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남북관계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봐야죠. 좀 전에 이제 조태용 뭐 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금 청문회 아직까지 국가안보 실장에서 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 이제 그걸 하니까 후보자죠. 후보자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2019년도 6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네. 매년 조금씩 더 이렇게 북한의 그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가능성이 있는데 1월 5일, 6일, 7일, 3일 연속해서 북한은 소위 말하는 NLL 일대에서 도발을 했잖아요. 포사격을 했죠. 예, 예. 포사격한 건데 이게 북측 수역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200발, 60발, 90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도발을 했는데 한국군은 최초에 5일날 쏜 200발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고요. 네. 6일날, 7일날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한 것은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쏘았을 때는 200발 쏘았을 때 우리는 400발을 대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의지가 이 정도 있다. 그러니 괜히 여기서 도발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6일과 7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기 관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참이나 국방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일단 이제 다 피하라고 방공호로 다 가시라고 이제 이동을 시킨 뒤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 사격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북한의 해안포 사격 그리고 NLL 9.19 남북 네.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북한이 완충지대라고 하는 이 NLL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것 네. 이게 단순한 그러면 엄포 여기에서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주적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전쟁으로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정말 전쟁의 위협으로 좀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예,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바로 이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제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겠죠. 사실은 한국은 이런 그 9.19 군사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상에서의 완충구역에서 우리가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거기를 지키고 있던 해병대원들 포항까지 500km를 갖다가 이동을 시켜가지고 전차하고 자주포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했거든요. 네. 그 돈만 하더라도 정말 100억 원 넘는 그 국방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게 국민 혈세란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북한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해왔거든요. 2018년도에 9.19 군사합의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김정은이가 창린도를 방문해서 바로 그냥 사격을 하라고 했고 2022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무려 14번에 걸쳐서 도발을 했어요. 네. 그때 쏜 게 대충 내가 세어보니까 3,000발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NLL 남쪽으로 쏘지는 않았지만 예.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9.19 군사합의를 우리만 건가옥조처럼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북한이 우리를 깔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북한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봐서는 선거가 있고 북한도 지금 미국도 지금 11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선거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전략적 도발과 그리고 국지 도발은 앞으로도 11월 미국에서의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국도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고 올해부터 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똑같이 강대강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대화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이제 대화의 창으로 끌고 오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외교적인 방법일 거고 네. 하나는 이제 군사적인 이제 대응이 되겠죠. 외교적으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뭐 2월 달 또는 뭐 이렇게 선거 때 그쯤 돼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니까 그 관계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도 같이 하게 하고 네. 또 북한을 올바른 길로 비핵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교적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대선이 있단 말이죠. 대선이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3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의 관계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한반도 지역에서의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적인 차원이고요. 예. 그럼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영토, 국민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빈틈없이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다른 것들은 위기 관리 차원에서 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MBN 뉴스와이드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